안녕하십니까. 이번 장기수선 계획 이론 및 실무 강의를 맡게 된 주택관리사 이종현입니다. 23회에 합격하신 주택관리사부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취직을 하시고 현장에 나와 보시면 장기수선 계획과 충당금 사용에 대해서 가장 소장님들이 어려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체계를 좀 잡아 가시면 그 현장에 취직을 하셨을 때 장기수선 계획과 실무와 총론 그리고 계획 조정까지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인지를 하고 계시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걸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장기수선 계획 관련돼서 엄청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현장에서 또 가장 또 어려워라고 하고 계십니다. 일단 먼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자세한 개괄적인 설명은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고 이제 오늘은 그 큰 틀 안에서 한번 장기수선 계획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수선 계획이란 장기수선 계획은 공동주택의 공동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말하며 이를 위해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고 시설물의 내구 연합 및 수선 주기를 정하여 적기에 개보수하여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을 쾌적하고 편리한 거주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장기수선 계획이란 유지 관리를 위해서 비용을 산출하고 적기에 보수를 하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장기수선 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기수선 계획은 시설물의 수선 주기와 수선 방법 및 수선 비율을 확정하여 세대 공용 부분과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 교체, 대규모 보수와 우발적인 대수선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한 유효한 관리 방법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과다한 수선 비용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과 필요성은 무엇이며 수선 주기를 정하는 겁니다. 각 시설물마다. 그러니까 단지에 가시게 되면 이제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용 부분은 입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입주민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용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용 부분에 대한 수선 주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수선 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수선 비율 이제 부분 수선을 할 것인지 전면 수선을 할 것인지 이런 비율을 조정해서 수선 비용이 과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비용을 누적시키지 않았다면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됐을 때 입주민들의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건 제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장기수선 계획의 역할로는 보면 대규모 수선을 위한 비용 부담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수선 공사의 실시 시기와 수선 정도를 정하며 적정한 수선 시점의 판단과 수선 금액 부담을 연도별, 월별로 징수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입주민의 비용 부담, 가장 중요합니다. 비용 부담을 분산하고 건축물 장수명화를 체계적으로 적립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좀 요약해보면 비용 부담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걸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수선공사 시기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구 연한이 건물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차량을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은 1년 만에 또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타이어는 또 한 3년 만에 교체해야 할 부분들, 배터리 또 한 3년 만에 교체할 부분들 이런 식으로 그 시점이 조금씩은 좀 조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해 가지고 비용 부담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선 공사 시기를 예측을 좀 하면서 수선 금액을 한 번에 딱 부담을 시키면은 입주민에게 엄청 과다한 금액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조금은 이제 분산시키는 효과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건물의 이제 장수명화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더 많은 시기 동안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장기수선 계획은 역할은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의 건물을 효율적으로 더 오래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 제도에 이제 변천사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어찌됐든 최초에 78년도에 이 이제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 임대아파트는 또 특별수선 충당금은 이제 그 집주인이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 LH나 SH 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이런 제도들이 이제 계속 보완하고 발전하는 게
저희 나라를 보면 갈수록 공동주택의 이제 세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씩 보완돼서 2016년도에 이제 가서 보시면 147개 항목을 73개 항목으로 이제 쪼개놨는데 그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수선이라든가 전면수선 부분을 대폭 조정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의 발생하는 그런 부분수선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이제 총론 부분에 좀 넣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그때그때 좀 이렇게 입대 의견을 받아서 좀 수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고 또 보완되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장기수선은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법들이 지금 장기수선 관련돼서 계속 변화되고 시행되면서 이제 어떤 역할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장기수선 계획 관련 법조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관리소장의 업무 등에서 뭐 1항 나목에 보면 감옥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관리소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자의 발견 및 하자 보수의 청구에서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어찌됐든 3년마다 무조건 조정은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시설물을 뭐 이렇게 고치고 수선하고 바꾸고 변경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앞으로 해야 된다 하면 법적으로 이제 그거를 조정하고 검토하고 입대에 의결을 올려서 이거를 이제 통과를 시키기까지 역할은 관리소장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뭐 어찌됐든 현장에서 관리소장은 아파트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주체의 의무는 여기 보면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 업무 등의 사항에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및 정리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법조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조금씩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립 및 조정 단계 규정으로는 여기 보면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승인을 이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된다.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볼레를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립권자가 나옵니다. 수립권자. 근데 여기 좀 보시면 아마 시험 문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일 헷갈리는 게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구분이 뭐냐면 여기에 150세대가 빠져 있어요. 여기 앞에 150세대. 네, 의무관리 대상은 승강기 150세대 승강기에 설치된 공동주택이고 중앙집중인 난방도 150세대인데 이 장기수선 계획 관련돼서는 약간은 이제 150세대가 빠지고 승강기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엄청 말이 길죠. 짧게 말하면 지금 주상복합. 네, 주상복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법상으로는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인데 이걸 짧게 말하면 이제 주상복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수선 계획 관련 법조문에서 수립 및 조정 단계 규정으로는 장기수선 계획은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을 3년마다 무조건입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대한 검토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된다. 무조건 의무입니다. 그냥 의결만 하고 보관을 안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기록하고 보관해야 됩니다. 무조건 반드시.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찌됐든 3년마다 무조건 조정을 해야 되고 중간 단계에서 어떤 수선에 대한 장기수선 조정을 해야 된다면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하면 과반수 서면 동의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받는 것도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시가 실시하는 장기수선 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관리소장의 역할이 참 현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그냥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수립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찌됐든 이 장기수선 관련돼서는 입주자 대표의 관리 주체는 뭐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찌됐든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한다 하는데 뒤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73개 항목이 있어요. 이제 아파트의
내구 연한에 따라서 시설물에 대해서. 근데 그게 꼭 다 지키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에 있어서 뭐 없는 거는 빼야 되겠죠. 없는데 굳이 그걸 넣어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있으면 신설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걸 장기수선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가장 현장에서 어려운 게 뭐 이 비용이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 장기수선 비용으로 쓸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비용들을 하는데요. 절대로 소송 관련돼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조정 등의 비용,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데 뭐 쉽게 말해서 어떤 업체에다가 이 비용, 업체에다가 이제 장기수선 계획에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걸 맡기는 비용, 그 다음에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쉽게 말해서 소송이 당사자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이제 건설사하고 거기에 이제 요청을 해요. 지금 하자 진단 관련된 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 국토부에서 이제 그런 신고사항을 할 때 그런 드는 비용들, 그 다음에 이제 청구에 드는 비용들인데, 절대로 여기서 분명한 거는 소송 비용, 그러니까 뭐 업체하고의 뭐 법무적으로 뭐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하는 그 비용에는 절대로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징수 정립할 때 입주자대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에서 이제 그 포함돼야 되는 게 있는데, 사용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사용계획서. 내가 장기수선 계획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명시돼야 하는 게 수선공사 대상, 시설 및 위치 및 부위, 수선공사의 설계 도면, 공사 기간 및 공사 방법,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 공사 금액, 공사 발주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해가지고 입주자 대표에 올려서 의결을 받고 그 뒤에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관리비 부과에서는 이제 뭐 어찌됐든 돈을 걷었으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냥 내 막연하게 그냥 어디에다가 뭐 이렇게 보관을 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해야 되는데, 아마 시험 보실 때 그 일반 관리비부터 해갖고 관리비 항목, 일정경소 승낙급수지라는 거를 계속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죠. 맞습니다. 왜냐면 관리비와는 그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라 하기 때문에 일반 관리비, 뭐 청소비, 경비비 이런 일정경소 승낙급수 지위라는 그 항목에는 안 들어가지만 별도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항목에 부과를 해야 되고,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와 합산해서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요. 그 예치 관리를 할 때는 은행이 이제 보통 소장님들이 어떻게 하냐, 예치를 할 때 어떤 은행들마다 다 저장을 해서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팩스로 와요. 우리 은행은 뭐 이자가 얼마다, 우리 은행은 이자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오는데, 대부분 저희가 관리비를 해가지고 이체해야 할 일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는 은행들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우리하고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체 수수료가 발생 안 되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자율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계속 이렇게 거래를 하는 은행에다가 좀 대부분 맡기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커질 때는 그 이율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현장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니까. 그리고 신규 단지를 가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단지를 가시게 되면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적응을 하시면 됩니다. 준칙에 보면은 이제 요것도 뒤에 부분에 나오시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요율을 이렇게 이제 정하게 돼 있어요. 요 20%, 30%, 30%, 20%, 이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관리 준칙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에 보시면 요율은 단지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20%, 지금 25%, 뭐 다시 뭐 30%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자, 20%에 적립을 하면 지금 1,000원을 적립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30%에 여기에 이제 적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입주자 대표 회장이 이 시기에 오는 시기에 이 30%면은 장기수선 충당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민원이 또 발생을 해요. 왜냐면 이때는 1,000원만 걷었는데, 야, 이 입주자 대표 회의가 바뀌면서 왜 또 30%를 걷으면서 2,000원을 걷냐, 이러면 또 민원이 발생하면서 이제 약간 또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아파트를 위해서 관리비, 그러니까 운영 앞으로 고쳐야 할 수선비를 내는 거지만 약간 좀 뽕돈 같은 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아까워라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비율은 좀 맞춰주시는 게 조금 민원에 대해서 조금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입주자 대표에도 그런 부분들은 좀 건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지에 가보시면
1년도 차에 보통의 이게 20%가 아닙니다. 막 5%, 10%도 적립을 안 해요. 왜냐면 최초에 하자가 발생을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최초의 입주자 대표회는 정말 진짜 내가 돈을 좀 돌리고 싶어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1년 차에 보면 뭐 물론 이제 20%도 있겠지만 5% 아니면 3%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현장에서 적정성에 맞게끔 입주자 대표들한테 좀 합리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퍼센테이지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현장에서는. 왜냐면 논란이 되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전체를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냥 공평하게 40년 동안 이 아파트의 수선 비율대로 그냥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 집행 및 공개 부분도 이제 3월 말까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계 처리 부분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 부분이 이제 뭐 하나에 보면 사업자 집행,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돼서 금액은 입주민한테 첫 번째로 걷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 수익이 있어요. 이자 수익. 예.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포함시켜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뭔 말인가 하실 텐데 아파트에 이제 고지서를 보시게 되면 입주자 기여분과 사용자 기여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에 붙어 있는 그 비용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중개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건물이 붙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돈이에요. 그거는 입주자 기여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소유자가 이제 가져가야 할 돈인데 이게 만약에 쓰다가 남았어요. 이 부분은 무조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넣어야지 별도로 뭐 이거를 뭐 사용하겠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회계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용자 부담분은 뭐냐? 그거는 쉽게 말해 파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파지라든가 광고 수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뭐 다음 차기 연도로 넘기던가 아니면 관리비를 차감해 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단지에서 특성에 맞게끔 할 겁니다. 분명한 거는 여기 입주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주자 기여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말에 넘길 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넘기셔야 되는데 여기 하나 팁을 드리면 막판에 하시면 안 돼요. 그 마지막 한두 달 남겨놓고 입주자 대표에다가 이제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의결을 받아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회계상.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뒤에서 나오는데 어찌됐든 과태료 부분이 좀 세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막 이런데 장기수선 관련돼서는 과태료 처분이 좀 셉니다. 일단은 제일 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았을 때. 근데 이 부분도 뒤에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일목요연하게 한면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위반행위,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수선 계획에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200, 300, 500입니다. 가장 큰 거,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처분이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겁먹지 마시고 장기수선 계획에 대해서 큰 틀을 알고 잡고 가시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장기수선 계획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은 장기수선 계획 관련돼서 아파트너스나 업체를 홍보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협회나 이런 데에서 장기수선 계획 관련돼서 사이트들이나 이런 데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내가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그 근거를 남겨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이트에다가 이제 내가 가입을 해가지고 이 장기수선 관련돼서 그걸 시스템을 해놓으면 좋은 것 같고, 잘 모르시면 요즘에는 옆에 선배 소장님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한번 문의를 하시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제일 생소하셨을 거예요. 지금 장기수선 계획이 뭔지, 지금 적립금이 뭔지, 충당금이 뭔지 지금 혼란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한번 용어 정리를 좀 한번 해놔봤습니다. 장기수선 계획 뭐 아까쯤에 설명했듯이만 어찌됐든 수선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수선 계획은. 그다음에 충당금은 그러니까 수선하기 위해서 돈을 적립해 놓는 거 충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충당금 적립 금액은 매월 이제 단지 그 세대에다가 요율에 따라서 부과해가지고 매월 적립해서 쌓아두는 돈을 적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당금 적립 요율은 관리규약 연차별로 정한 비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20%, 30% 막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적립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1년 차부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단지는 40년 동안 내가 건물을 관리를 하겠다 하면 1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는 내가 20%로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뭐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니까 조금 더 한 30% 적립하겠다. 이런 비율을 요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선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 한번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전면 교체가 있고 부분 교체 5%, 10%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선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선 공사는 내가 그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걸 말하고요. 수선 유지비는 그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보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을 보수해야 할 일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또 그 법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은 수선 유지비고 어떤 부분은 장기수선 충당금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어 있냐 안 돼 있냐인데 어찌됐든 수선 유지비는 너무 큰 과한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찌됐든 소모성이라든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고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게 수선 유지비로 발생을 할 거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발생을 할 거냐 이 차이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쉽게 말해서 사용자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선 유지비는 지금 살고 있는 사용자가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그 주체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법상 정해놓은 게 건물의 효용 가치를 증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법상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에 관련된 거는 일상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쭉 흐름의 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그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대상 및 수리 의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좀 머리가 아프셨죠? 그러니까 잠깐 커피 한잔 하시고, 2차에서는 조금은 더 머리 아플 수도 있지만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